약 20년 만에 이 책을 들춰보면서 무슨 내용이었지 했는데 읽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196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지만 정치적 저항의 표시로 수상을 거절하였습니다. 리뷰는 뒷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독자의 면면에 대해서 또 작가와 독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지 않게 호소력 있게 쓴 책을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억압된 인간에게 해방의 출구를 제시하는 문학,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위안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9권 장폴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읽고 왔습니다. 지난주 마무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제가 약 20년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이 저의 기억 속에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던 책으로 남아있었던 이유는 일반 문학 이론서와 좀 다른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설 창작에 관심이 있어서 문학 이론서들을 탐독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보통 문학 이론서 하면 문학 장르의 특징이라든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제, 인물, 배경, 플롯, 시점, 문체 이런 문학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책은 문학 언어의 특징이라든지 문학의 역할, 그건 작가의 역할과도 통하는 거겠죠. 또 작가와 독자와의 역학관계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그것도 시대적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매우 지적인 책이고요. 사르트르의 논박성 어조가 강한 책입니다. 그 말은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 호소력 있는 책이라는 거죠. 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다. 그때도 엄청 어려웠지. 변신 이야기 이후로 또 한 번의 고비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석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챌린지의 힘이죠. 이 책에는 작가가 붙인 원주도 많지만 역자가 붙인 각주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정명한 교수님, 정말 노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책에는 좀 모순되는 주장들도 있거든요. 역자가 사르트르의 이 책 저 책을 끌어오고 그의 나중 행적들도 얘기하면서 주석 안에서 비판도 하고 그럽니다. 또 사르트르가 많은 작가의 예를 드는데 그 작가들과 그 작품들에 대한 설명까지 최대한 주석에 담고 있어요. 용어 자체도 어렵지만 역사적 상황, 문예사조 등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독서, 쉽지 않은 공부였습니다. 그래도 신기했던 게 약 20년 만에 이 책을 들춰보면서 무슨 내용이었지 했는데 읽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책의 영향이 그런 것이겠죠? 20년 전에 저는 충격과 혼란 가운데 이 책을 지나갔지만 지금의 저는 이 책을 꾸역꾸역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반박도 해보는 저를 발견합니다. 20년이 그냥 지난 건 아닌가 봅니다. 사르트르는 190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안네 마리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박사의 사촌이더라고요. 해군 장교였던 아버지는 사르트르가 2살 때 돌아가셨고 사르트르는 어머니가 재혼하는 12살까지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초등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때 많은 책을 읽어서요. 어렸을 때 이미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독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26살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사르트르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여성이 바로 시몬 드 보부아르입니다. 제2의 성, 위기의 여자 등을 쓴 프랑스 대표 페미니즘 철학자죠. 둘은 사르트르가 24살이던 해부터 교제를 시작했고요. 사르트르가 먼저 죽을 때까지 약 50년을 동반자 관계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아니었죠. 그 유명한 계약 결혼 관계였으니까요. 서로의 독립성을 중시해서 그랬다는데 당시 참 많은 구설수에 시달렸다고 해요. 참고로 이 책 맨 앞에는 돌로레스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1945년부터 미국에서 사귄 여성이죠.
사르트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한 작가입니다. 1941년에 보부아르, 메를로퐁티 등과 함께 사회주의와 자유라는 저항단체를 만든 이력, 1948년 민주혁명연합이라는 정당을 조직한 이력, 1970년에는 인민의 대의 주간으로, 1973년에는 극좌파 일간지 해방의 주간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33살에 쓴 구토는 실존주의 철학의 선언서라고 일컬어지는 소설이죠.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그리고 오늘 리뷰하는 문학이란 무엇인가 등의 저서를 통해 문학의 사회 참여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설뿐 아니라 희곡, 철학 논문, 문학 비평서 등 다양한 형태의 저서를 남겼고요. 196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지만 정치적 저항의 표시로 수상을 거절하였습니다. 1980년 75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189권 말, 315권 닫힌 방, 악마와 선한 신으로 사르트르의 작품을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의 책도 434에서 435권, 초대받은 여자 1, 2권으로 만날 수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계약 결혼에 대한 얘기를 담은 책이라고 하네요. 이 책은 크게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 마지막에 제 의견을 첨부해 볼 건데요. 리뷰는 뒷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작가는 회화나 조각, 음악의 수단과 변별되는 언어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리거나 만들지 않고 노래하거나 연주하지 않고 쓴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어도 산문의 언어와 시의 언어를 또 나눕니다. 작가가 참여하는 문학의 수단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로 산문의 언어입니다. 기호로서의 언어, 실용적인 도구로서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정확히 지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수식이나 문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사르트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유리처럼 언어를 통과해서 그것이 지시하는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 사이에 흐릿터분한 유리를 끼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산문의 언어와 시적 언어의 특징을 사르트르는 여기서 꽤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게 바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 남아있는 개념들이었어요. 두 번째 장, 무엇을 위한 글쓰기인가?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저는 글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가 했는데 이 장은 왜 쓰는가에 대한 장입니다. 제목만 보면 독자에 대한 얘기는 3장에서 주로 다룰 것 같은데 사실 이 장에 작가와 독자와의 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3장은 실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작가와 독자의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사르트르는 문학을 얘기하는 데 있어 독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문학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읽기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읽기라는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만 문학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작가가 문학작품을 내놓았어도 읽는 독자가 없으면 그 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읽기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책에 놓인 수천 개의 낱말을 하나하나 모두 읽는다 해도 작품에 의미가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는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독자가 씌어진 것을 부단히 초월하면서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작가는 푯말들을 놓은 것이고 인도할 뿐이라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왜 쓰는가? 무엇을 위한 글쓰기인가? 글을 쓴다는 것은 이미 싸움터로 들어온 거고 무엇인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 작가는 독자의 자유에 호소한다. 그렇게 사르트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 누구를 위하여 쓰는가? 이 책이 어렵기도 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군데군데 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자의 면면에 대해서 또 작가와 독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지 않게 호소력 있게 쓴 책을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동의 여부를 차치하고 말이죠.
사르트르는 작가가 독자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은 동시대 동포, 같은 인종과 계급의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작가는 궁지에 빠지고 기만당하고 부자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해야 한다고 해요. 아까 2장에서 글을 쓰는 것은 자유로운 작가가 독자의 자유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자유는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유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전취되는 것이다. 책은 특정한 소외로부터 출발해서 구체적 해방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작가는 그 인도자이고 매개자라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3장에서 각 시대별로 작가와 독자가 어떤 관계 양상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중세부터 시작해서 17세기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 대혁명 전과 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이 장에서 다뤄요. 역사 공부, 문예사조 공부랍니다. 각 시기의 특징을 여기서 자세히 나누기는 어렵고요. 사르트르가 비판하는 글은 이런 겁니다. 먼저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수호하기 위한 글. 가령 중세는 성직자들이 글을 쓰는 시대였고 글이 기독교의 이데올로기를 지키고 전달하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17세기 르네상스 시대는 작가와 독자가 세속화되기는 했지만 역시 사교계, 살롱 집단을 위한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부르주아 대혁명 전에는 문학이 행운을 누렸습니다. 귀족에 대항한 부르주아의 정치적 자유를 문학이 요청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르주아가 정치적으로 승리한 후에는 또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문학이 돼버리고 말았죠. 사르트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심리적인 글도 비판했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낭만주의 문학이죠. 추상적이고 보편성을 지향하고 현실 도피 같은 문학은 사르트르에게 그냥 허무한 문학이었던 겁니다. 낭만주의를 비판한 건 알겠는데 리얼리즘이나 자연주의 계열 문학도 비판하거든요. 왜 비판할까요? 작가는 현실에 참여해서 매개자가 되어 독자에게 어떤 호소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리얼리즘이나 자연주의처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건 말도 안 될 뿐 아니라 의미도 없다. 그게 사르트르의 생각입니다. 당시에 참여 문학을 주장하는 사르트르를 많은 문학인들이 비판했었나 봐요. 그에 대해 반박하는 사르트르 역시 거침이 없습니다. 지드, 플로베르, 보들레르 등 기라성 같은 작가들도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뼈를 때린다고 하죠. 하필 이런 부분을 읽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니 미눔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앙드레 지드, 플로베르의 소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책들을 읽어나갈 건데 이렇게 사르트르가 비판을 해놓았으니 참 저의 동공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리뷰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쭉 고찰한 사르트르는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시대를 고찰합니다. 이 책이 나온 해가 1947년이었죠. 이 네 번째 장이 이 책의 절반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또 바로 자신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주로 활동한 작가를 1세대, 1차와 2차 세계대전 사이에 활동한 작가를 2세대, 그 이후 자신의 시대에 활동하는 작가를 3세대로 나누어 고찰합니다. 1세대 작가는 앞장에서 이미 충분히 얘기했고요. 2세대 작가들 중에는 초현실주의를 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명과 세계를 파괴해버리려고 했던 과격주의, 극단주의. 그런데 사르트르는 이들이 부분적인 대상들만 파괴했지 진실로 파괴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현실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르트르의 일관적인 비판의 포인트를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자신이 속한 제3세대 작가들의 사정은 어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잖아요. 자신들의 가장 사적인 생활도 세계 전체 사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무참히 끼어들게 되었다. 역사성의 문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르트르는 작가의 시선이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를 향해 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르트르가 생각한 문학의 이상은 억압받지 않는 이상, 해방된 인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학을 읽는 것은 여전히 부르주아들이죠. 그래서 먼저 깨어있는 부르주아들을 타겟으로 하고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해 민중 독자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문학의 이상 참 유토피아적이죠. 동시대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한 문학, 행동하는 문학, 참 멋지게 들립니다.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언어의 특징, 작가와 독자와의 관계, 문학의 역할 등을 사르트르가 담론의 테이블에 올려놔 주어서 생각의 지평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르트르가 비판한 수많은 작가들의 책을 읽을 저로서는 사르트르에게 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락시스 문학, 참여 문학에 대한 사르트르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참여의 방법과 스타일은 시대와 개인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사르트르의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에 직접적으로 휘말린 나라 중에 하나였고, 사르트르는 공산주의적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억압된 인간에게 해방의 출구를 제시하는 문학,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억압에 주목하는지, 어떤 종류의 출구를 제시하는지 그것 역시 시대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르트르 본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말한다는 것 자체가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럼 사르트르가 비판한 작가들을 포함해서 모든 작가가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관점대로는 아니더라도요. 작가는 자유롭게 호소한 것이고 그에 자유롭게 반응할 사람은 독자들입니다. 저는 이제 안정된 동공을 가지고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호소에 자유롭게 반응하겠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을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블로그에 올리는 인물 관계도도 건너뛰겠습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 자유입니다. 문학만큼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가 어울리는 것이 또 있을까요? 글을 쓴다는 것은 작가가 자유롭게 호소하고 독자가 그에 자유롭게 반응하는 것이다. 문학은 억압된 인간에게 자유의 출구를 제시하는 것이다. 사르트르의 이 말은 오래오래 저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문학에 대한 책이잖아요. 어렵게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문학 읽고 싶다. 네, 문학입니다. 그것도 한국 문학입니다. 오랜만에 모국어로 된 소설을 만나니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번역은 아무래도 조금 껄끄러운 게 있잖아요. 한국 단편소설의 계보를 시작하고 이어간 12작가의 19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만 미리 스포하자면 제가 한국 단편소설 중에 최고로 치는 작품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한 주간 재밌게 읽고 오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고 계시죠?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